저는 올해 70이 넘은 평범한 주부 김순자입니다. 평범하다는 말이 맞을까요? 30년 동안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침묵했던 사람을 과연 평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모든 게 무뎌진다고요.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사랑조차도.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제가 우연히 본 영수증 한 장이 선명합니다. 그날 밤 남편의 뒷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무뎌지기는커녕 세월이 지날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버린 감정들. 그것들이 제 가슴 한켠을 30년 동안 짓눌러 왔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참았냐고.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냐고. 그런데요. 사람이 사랑 때문에만 참는 건 아니더군요. 저는 삶 때문에 참았습니다. 대학 가야 할 두 딸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그리고 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저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제 딸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인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여자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의 상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아마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침묵이 때로는 용기가 아니라 가장 비겁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말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30년 전, 제가 40 언저리였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며 야근을 밥 먹듯 하던 시절이었죠. 저는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게 가장의 책임이라고,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당시 저희에겐 중학교 2학년이던 큰딸과 초등학교 5학년이던 작은딸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며 학교 준비물이며 그 많은 것들을 책임지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 현관에 서 있는 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잊지 못합니다. 달콤하고 약간은 과하게 화려한 향. 제가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그런 향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차가운 손으로 움켜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늦었네. 일이 많았어? 남편은 짧게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곤 곧장 욕실로 들어가 버렸죠. 평소라면 식탁에 앉아 뭐 먹을 거 있어? 라고 물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곧바로 들려오는 샤워 소리. 저는 현관에 그대로 서서 남편이 벗어놓은 재킷을 바라봤습니다. 그 재킷에서도 여전히 그 향기가 났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재킷을 들어 올려 냄새를 맡아볼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유난히 오래 샤워를 했습니다. 20분도 넘게 욕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멍하니 벽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야. 설마.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그 향수는 뭐지? 왜 그렇게 급하게 샤워를 했을까?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얼굴이 평소보다 붉었습니다. 밥은 안 먹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먹었어. 피곤해서 먼저 잘게.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려놓은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는데 그날따라 그 김이 제 눈에는 안개처럼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저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평소에는 제가 들어가면 돌아 누워서 한마디라도 했는데 그날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등. 20년을 함께 살아온 그 등. 제가 믿고 의지했던 그 등. 그런데 그날 밤 그 등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의 등처럼. 설마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른 여자, 낯선 향수, 급한 샤워. 아니야. 아닐 거야. 절대 아닐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20살에 만나 24살에 결혼한 제 첫사랑인 그 사람은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그 향수는요? 그 낯선 향기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잠든 척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다녀올게. 짧은 인사를 남기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조심해서 다녀와. 라고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볼 때마다 어딘가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셔츠 깃에 묻은 것은 없는지, 주머니에 이상한 게 들어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향기. 혹시 또 그 낯선 향수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세탁할 옷을 모으면서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증 하나, 명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면 귀를 세웠습니다. 누구한테 온 전화인지, 목소리 톤이 어떤지. 저는 제가 싫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감시하고 불안해하는 제 모습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은 작은 씨앗처럼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아마 착각일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들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밤은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될 거라는 것을. 그 향수 사건 이후 남편의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골프 모임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 잦아졌다고도 했죠. 여보, 이번 주 토요일 골프 가야 돼. 일요일 오후에 부장님이랑 식사 약속 있어서.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자들끼리의 모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직장 생활하면서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골프를 치고 왔다는데 골프백에서 흙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옷에서도 잔디 냄새 대신 또 그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는데 술 냄새보다는 민트향 가글 냄새가 더 강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이.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려고 애썼습니다. 술 많이 마셨어? 숙취해소 음료 줄까? 아니, 괜찮아.
먼저 잘게.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남편의 말투도 제 질문도.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리리리리.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 전화니까 남편이 나와서 받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은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손을 닦으며 거실로 갔습니다. 혹시 급한 일일 수도 있으니 남편을 불러줘야 하나 싶어서였죠. 그리고 화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지혜. 한글로 된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하기엔 너무 친근한 느낌의 이름이었습니다. 성도 없이 이름만. 그것도 한글로. 남편의 연락처에 저장된 회사 사람들은 대부분 김 부장님, 박 과장, 최 대리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라니. 전화벨은 계속 울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에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받아야 하나? 누군지 확인해야 하나? 하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그 순간 제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아직 샤워 중이었습니다. 무슨 전화였지? 저 사람은 누구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지혜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화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미리 보기만 보였습니다. 오빠, 전화 안 받아? 나 지금. 그 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려면 잠금을 풀어야 했습니다. 제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휴대폰을 도로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였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응. 아까 오후에 전화 왔었는데. 남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누구 전화? 지혜. 라는 사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겐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거래처 사람. 거래처? 응. 별거 아니야. 그리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쓸데없는 걸 따져? 쓸데없는 거. 그 말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듯 아팠습니다. 쓸데없는 거라니. 당신 전화가 와서 알려주려고 한 건데. 알았어, 알았다고. 나중에 내가 걸게. 남편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쓸데없는 거.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혜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사람이라고 했지만 거래처 사람을 왜 이름만 저장할까요? 회사 이름이나 성이라도 함께 저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빠라는 호칭. 거래처 사람이 오빠라고 부를까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향수, 잦아진 외출, 짧아진 대화, 그리고 지혜라는 이름. 아니야. 설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아직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20살에 만난 첫사랑, 24살에 결혼한 남편, 두 딸의 아버지, 2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그 모든 것이 거짓이 될까봐. 그래서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하지만 가슴속에선 이미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크고 날카롭게.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렇게 제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허무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던 여름날이었습니다. 장마철이었죠.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고 점심때부터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 늦을 것 같아. 또 제가 물었습니다. 그 주에만 벌써 3번째 회식이었으니까요. 부장님 생일이래. 어쩔 수 없어. 남편은 대답하며 우산도 챙기지 않고 나갔습니다. 비가 그렇게 오는데 말이죠. 우산. 제가 불렀지만 남편은 이미 현관문을 닫고 나간 후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아이들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큰딸은 학원에서 돌아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작은 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도 늦어? 작은 딸이 물었습니다. 응, 회식 있대. 맨날 회식이네. 작은 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아빠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저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녁을 먹고 큰딸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작은 딸은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리리리리.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회식 끝났나 보다. 저는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들려온 목소리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이시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 조심스럽지만 어딘가 익숙한 듯한 말투.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누구세요? 아, 저는 그냥 오빠. 아니, 과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빠. 그 여자는 분명히 오빠라고 말했다가 황급히 과장님으로 고쳐 불렀습니다. 지금. 오빠가 아니 과장님이 술을 많이 드셔서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 어디까지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디세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강남역 근처 카페예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강남역. 남편 회사는 여의도였습니다. 회식을 한다면 여의도 근처여야 정상이었죠.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 아니에요. 제가 택시 태워서 보내드릴게요. 집 주소만. 여자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저는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겐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 이름이었습니다. 몇 달 전 남편의 휴대폰에서 봤던 그 이름.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채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혜, 이지혜.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빠라고 불렀어. 분명히 오빠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불도 다 끄고 어둠 속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고 자정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태워 보낸다고 하지 않았나. 제 안에서 또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설마 같이 있는 건 아니겠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새벽 2시가 훌쩍 넘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 불을 켰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셔츠,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하지만 제 눈에는 이상했습니다. 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기다렸지. 당신 회사 사람한테 전화 왔었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이지혜 씨. 맞지?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남편에게서 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비에 젖었는데도 선명하게. 당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도하고 있지? 남편이 아주 짧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남편의 눈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화를 냈습니다. 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러냐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럼 설명해봐. 왜 강남에 있었어? 회사는 여의도잖아. 회식 끝나고 2차 간 거야. 그것도 따져야 돼? 그 여자는 누구야? 이지혜라는 사람. 거래처 사람이라고 했잖아. 몇 번을 말해야 돼. 거래처 사람이 당신을 오빠라고 불러? 남편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뭐? 전화 통화할 때 들었어. 오빠라고 불렀어. 황급히 과장님이라고 고쳐 불렀지만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제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 맞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는 대신 피곤한 듯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맨날 의심하고 감시하고. 대답해줘. 그 사람이랑 무슨 사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후배야, 후배. 후배가 새벽까지 술 취한 선배를 챙겨. 당신 지금 이러고 싶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그리고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소리 없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흔들리던 눈빛, 변명을 찾지 못하던 그 순간의 침묵. 그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짓말을 할까? 오늘은 또 그 향수 냄새가 날까?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그렇게 저는 혼자서 그 무게를 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지게 될 그 무거운 침묵의 무게를.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수많은 현실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들 방을 바라봤습니다. 큰딸은 고등학교 2학년, 대학 입시를 1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은 중학교 3학년, 예민한 사춘기였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엄마 아빠가 이혼한대. 이렇게 말하나?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을 그만뒀죠. 그때가 제 나이 25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20년. 저는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취직을 할 수 있을까? 40이 넘은 나이.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되지? 큰딸은 대학에 가야 했습니다. 작은 딸도 곧 고등학생이 될 것이었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대학 등록금. 남편의 월급 없이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시대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맞벌이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이혼을 하면 세상의 눈초리가 달랐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혼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이를 데리고 나온 친구였죠.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로부터 구박을 받았습니다. 참을 걸 그랬다. 애들 생각은 안 하냐? 동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집 딸이 이혼했대. 쯧쯧.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야, 너 부모 이혼했다며? 불쌍하다.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차라리 참고 살 걸.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제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동네에서 고개 들고 사셨던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말하지? 칠순을 넘긴 부모님께 딸의 이혼 소식을 전한다는 것. 그건 제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시집 가면 죽어도 거기서 죽는 거야.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런 어머니께 이혼을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족들. 시어머니는 제게 늘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참 현숙해. 아들 내줘도 잘하고. 그분들께 아들이 외도를 했다고 저희가 이혼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무언가 잘못해서 남편이 밖으로 돈 게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습니다. 아내가 집안 살림을 잘못해서, 여자가 살림살이를 소홀히 하니까. 그런 말들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아침을 차리면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남편의 뒷모습. 저 사람과 헤어질 수 있을까? 20살에 처음 만났던 그 사람. 설레는 마음으로 데이트했던 그 시절. 24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의 손을 잡았던 그날. 두 아이를 낳고 20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을까? 그 순간 큰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야지. 학교 늦겠어.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 곧 대학생이 될 아이. 이 아이의 미래를 내가 무너뜨려도 될까? 작은 딸도 나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체육복 필요한데. 서랍에 있어. 어제 빨아뒀어.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그때 생각하자. 그렇게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 행복을 버리고 가족을 지키기로.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부족해서 남편이 밖으로 돈 거라는 생각이 들까봐. 혹시라도 제가 잘못해서 가정이 무너졌다는 말을 들을까봐.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울었습니다.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면서 물소리에 묻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매일 밤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늘어갔습니다. 입가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40 중반의 나이였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괜찮아. 남편도 잘해주고. 부모님께 전화가 오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우리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는 더욱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행복해. 하지만 제 안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상처. 말하지 못해서 혼자서 가슴속에서 썩어가던 상처. 저는 매일 밥을 차리면서도 남편의 셔츠를 다리면서도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면서도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또 하루만 버티자.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1년이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제 청춘도 제 꿈도 제 행복도 모두 그 30년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됩니다. 그때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나 자신을 선택했더라면,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대가 그랬고 현실이 그랬고 저의 한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30년을.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큰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작은 딸도 대학 4학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이라고 다짐했던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습관처럼 참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주말이면 나갔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딸이 대학 방학을 맞아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딸의 얼굴이 많이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뭐 도와줄 거 없어? 아니, 괜찮아. 넌 쉬어.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딸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응? 저는 손을 씻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엄마, 앉아. 왜? 무슨 일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아빠. 다른 사람 있는 거 맞지?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엄마. 나 알아. 다 알아. 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알았어?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빠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 실수로.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휴대폰이 거실에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내가 받았어. 그런데 딸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 오빠 지금 어디야? 기다리고 있는데라고 했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 아빠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왜 말 안 했어? 왜 엄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말하면 엄마가 무너질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언니도 알고 있었어. 언니도? 응. 언니는 나보다 먼저 알았대. 대학생 때 아빠를 우연히 봤대. 강남에서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걸.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두 딸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저를 위해 침묵했다는 것. 미안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너희들한테. 왜 엄마가 미안해? 딸이 울먹였습니다. 잘못한 건 아빠잖아. 왜 엄마가 미안하다고 해?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엄마. 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절대 엄마 잘못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딸이 물었습니다. 왜 혼자 다 참았어? 왜 우리한테라도 말 안 했어? 너희들 상처받을까봐. 우리는 이미 상처받았어.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 때문에가 아니라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괴로웠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욕실에서 우는 거 다 알아. 엄마가 거울 보면서 한숨 쉬는 것도 다 봤어. 알았구나. 응, 다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 엄마. 우리가 더 일찍 컸어야 했는데. 저는 딸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우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였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다 컸어. 응. 언니도 직장 다니고 나도 곧 졸업해.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 생각해. 엄마 인생 살아. 무슨 소리야? 이혼해, 엄마. 딸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 때문에 참지 마. 더 이상. 하지만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엄마가 웃는 모습, 진짜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왔던 벽이, 참아왔던 감정이, 억눌렀던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가 약해서, 용기가 없어서. 아니야. 엄마는 강했어. 너무 강했어.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30년을 참은 거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하지만 엄마는 너무 불행했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 인생이 불행했다는 것을, 제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3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맞아.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불행했어. 너무, 너무 슬펐어.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숨겨왔던 감정들, 참아왔던 눈물들,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깨져 있었다는 것을, 제가 혼자서 억지로 붙들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것을. 딸은 자기 전에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언니한테도 얘기해. 그리고 우리 셋이서 이야기하자. 그래. 엄마 인생은 아직 안 끝났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딸이 나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에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30년을 참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 길고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 꺼낸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욕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불쌍하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 상처와 마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도 용기를 내볼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상처받는다는 것. 이른이 넘은 지금도 30년 전 그날의 향수 냄새가 생생합니다. 그날 밤 남편의 등을 바라보던 제 마음이 아직도 아픕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상처가 저절로 아물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계획하고 무엇보다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면서 나도 저 사람 같은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지금 참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불행한데도 견디고 계신가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행복쯤은 포기해야 한다고. 그렇게 배우고 자란 세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잘못된 거였다는 것을.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이 가장 소중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문화센터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 커피를 마시고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햇살을 느끼고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제가 30년 만에 찾은 제 삶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동안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 하나라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당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것, 부디 기억해 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웃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